태극기를 든 순간 한국계 미국인 여성은 대회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녀를 보안실에 가뒀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암을 이기고 돌아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태극기가 단순한 국기가 아닌 생명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인이자 한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클로이 김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난 한국계 이민 2세예요. 출생증명서에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적혀 있지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항상 저에게 미국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순된 현실은 어린 시절부터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유치원 첫날, 선생님은 저를 클로이라고 불렀지만 아이들은 제 성을 발음하기 어려워했어요. 김, 짐, 그렇게 시작된 혼란은 제 학창 시절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영어 발음을 연습했어요. 미국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도 적어도 미국 사람처럼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눈 찢어진 애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며 내 눈이 뭐가 잘못됐나 살펴봤어요.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눈은 아름다워, 클로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저를 중국인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한국계예요. 라고 정정할 때마다 그들은 똑같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들에게는 하나로 뭉뚱그려졌어요. 이런 무지함이 저를 화나게 했지만 맞서 싸울 용기는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어느 날 급식 시간에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열었더니 곁에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코를 막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뭐야 그 냄새. 김치 냄새 진짜 역겨워.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에게 한국 음식 대신 샌드위치나 파스타 같은 미국 음식만 싸달라고 졸랐습니다. 엄마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보다 친구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어요. 영어는 원어민처럼 유창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영어 에세이 대회에서 1등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모범적인 아시안 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또 다른 종류의 차별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제가 수학도 잘할 거라 기대했고 제가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잘하자 놀라워했습니다. 아시안인데 운동도 잘하네? 그런 말들이 꼭 칼처럼 제 마음을 베어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외모는 제가 진짜 미국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항상 저에게 이방인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때때로 백인 친구들처럼 금발에 파란 눈이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정말 미국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집은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오신 1세대로 집안에는 늘 김치와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보셨고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고향이었어요. 주말이면 한인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한인 가족들과 어울리며 부모님은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영어로 말해주세요. 엄마.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부모님의 억센 한국 억양이 창피했어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최대한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더욱 미국화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 이름 김지수를 버리고 클로이만 사용했습니다. 학교 서류에 제출할 때도 한국 이름은 생략했어요. 학교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날에는 한국어로 대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가 벽에 걸어둔 태극기를 몰래 창고에 숨기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미국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 다문화 축제에서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엄마는 제게 한복을 입히려 했습니다. 저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대신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클로이, 한국 전통 의상은 어디 있니?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없어요. 그날 밤 엄마의 서랍장에서 정성스레 접혀있는 한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뒤섞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의 가장 큰 위안은 달리기였어요. 트랙을 달릴 때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속도와 호흡, 그리고 결승선만이 존재했어요. 달리기는 제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학교 육상부에서 저는 단거리 선수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2000m가 제 주 종목이었습니다. 코치는 제게 마라톤 훈련을 권했어요. 클로이, 너는 특별해. 내 안에는 끈기가 있어.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트랙에서만큼은 저를 아시안이 아닌 선수로 봐주었어요. 주말마다 저는 장거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달리면서 바다의 넓음을 느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주 대회에서 입상하며 대학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습니다. 18생일 부모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에서 직접 보내온 전통 한복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걸 언제 입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해. 그것이 내가 어디로 갈지 알려줄 거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게 중요한 것은 미래였지 과거가 아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육상 장학금으로 UC 버클리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름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시안 학생회에서 활동하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대학에서는 육상부 활동을 계속했어요. 훈련과 시합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2학년 때는 전국 대학 육상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어요.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아시안 미국인 연구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이민자들의 역사와 투쟁에 대해 배웠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2학년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찾아온 건강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열과 두통이 계속되었고 코에서는 자주 피가 났어요. 육상 훈련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숨이 자주 차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학업과 훈련에 집중하느라 병원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0m 예선 경기 중 갑자기 쓰러졌어요. 대학 병원에서 받은 첫 진단은 심한 부비동염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더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CT 스캔 결과를 들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클로이, 비강암 3기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21살의 암이라니.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유형의 암은 매우 희귀하고 치료가 복잡합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치료 비용은 어마어마했어요. 보험으로 일부를 커버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미국 병원의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예후를 설명했어요. 완치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저를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틀 밤을 꼬박 병원 의자에서 지새우셨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한국의 친척들과 통화하며 정보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자. 서울대병원에 내 친구 딸이 의사로 일해. 그곳에서 치료받는 게 어떨까?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제가 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모님의 고향,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미국의 땅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미국에 속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하고 싶어 했는지, 이제 와서 보니 아이러니했어요.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토록 거부했던 뿌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의 한글들, 공항을 가득 채운 한국어 방송, 그리고 저와 같은 얼굴을 한 수많은 사람들.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여기서는 적어도 제 외모 때문에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어쩌면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정체성과 마주하게 될 여정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빽빽한 인파,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한국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병원 복도에 붙은 한글 표지판들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접수대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했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접수 간호사는 제게 한국어로 질문했지만 저는 영어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미국에서 부모님이 느꼈을 언어적 소외감을 이해하게 됐어요.
담당 의사 김민지 선생님은 미국에서 연수 경험이 있어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클로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그녀의 말에 작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듣고 나니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비강암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즉시 강도 높은 치료가 필요했어요. 표적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예요. 김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치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었어요. 첫 항암 치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에 누웠습니다. 낯선 약물이 제 혈관으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처음 받는 항암제는 제 몸을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저를 지탱해준 것은 병원 의료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특히 박수영 간호사는 매일 아침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클로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저와 소통하려는 그녀의 노력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특별히 힘들어하자 자신의 휴식 시간에 제 손을 잡고 앉아있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낯설었습니다. 병원 급식으로 나오는 미역국, 된장찌개, 각종 나물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음식들이 제 입맛에 맞기 시작했어요. 특히 항암 치료 후 밍밍한 죽이 오히려 제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집에서 끓인 보양식을 들고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이건 내가 어릴 때 아플 때마다 먹던 거야. 너도 분명 좋아질 거야. 방사선 치료는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차가운 기계 아래 누워 정확히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어요. 방사선이 제 코와 부비동을 관통할 때마다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실의 김태호 기사는 항상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클로이 씨, 오늘도 잘 버텼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치료가 3개월째 접어들 무렵,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졌고, 살은 15kg이나 빠졌어요.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종종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넌 여전히 아름다워? 클로이, 내 용기가 널 더 빛나게 해. 치료 중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감염 위험으로 격리병실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만 가족을 볼 수 있었고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제발 살게 해주세요. 그 짧은 한국어 문장이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제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는 생각보다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라며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종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의료진은 놀라워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클로이는 강해. 치료 과정에서 저는 점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였습니다. 박 간호사는 매일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것을 공책에 적어두었어요. 어느새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말할 때마다 병원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칭찬해 주었어요. 치료 8개월 차, 저는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 그 다음은 워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걷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병원 정원에 나갔을 때 그 신선한 공기와 햇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제게 작은 만보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달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병원 근처 공원에서 짧은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버거웠지만 점차 30분, 1시간으로 늘려갔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정갈하게 차려입은 회사원들, 교복 입은 학생들. 모두가 저와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치료 1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클로이, 모든 검사 결과가 깨끗해요.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있겠네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고 의료진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싸워온 암이 마침내 제 몸에서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퇴원 날 병원 의료진이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절 돌봐주신 모든 분들이 모여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박 간호사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정성스레 접힌 작은 태극기였어요. 그 모서리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강인함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깃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태극기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동안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했던 이 상징이 이제는 제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더 큰 치유는 제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거부했던 한국인으로서의 제 일부가 이제는 제 전부가 되어 있었어요. 퇴원 후 한 달, 저는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m도 버거웠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어요. 달리는 동안 머릿속으로 뉴욕 마라톤을 그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두 개의 정체성을 하나로 융합시킬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서 저는 이제 양쪽 세계의 가장 좋은 부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태극기를 매일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깃발을 들고 결승선을 통과할 거야.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목표가 아닌 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제 심장은 이제 두 개의 고향을 위해 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완치 판정 후 저는 1년간 더 서울에 머물며 체력을 회복했어요. 매일 아침 한강변을 달리며 점점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처음엔 5km가 한계였지만 6개월 후에는 하프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각 발걸음마다 제 심장은 더 강하게 뛰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재활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어요. 뉴욕 국제 마라톤에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저 달리기 대회가 아니라 제 정체성을 세상에 선언하는 무대였어요. 암을 이기고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제 여정의 완성이었습니다. 버클리로 돌아온 첫날,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의 친구들, 교수님들, 그리고 익숙한 캠퍼스 풍경은 같았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2년간의 부재 후 저는 휴학 절차를 마치고 다시 학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시안 아메리칸 스터디즈를 부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제 뿌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어요. 대학 육상부 코치 마이크는 제 복귀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클로이, 내가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정말 기적이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 트랙에 다시 섰을 때 모든 팀원들이 제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마라톤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이 때때로 나타났어요. 특히 추운 날씨에는 비강 부위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캠퍼스 주변을 달리며 제 한계를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종종 한국에서 배운 만트라를 속으로 되뇌었어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대학에서 만난 새 친구 조던은 제 훈련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학과 학생으로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클로이, 내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아. 언젠가 꼭 영상으로 담고 싶어. 그의 말에 웃었지만 그때는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 몰랐습니다. 훈련 1년 차, 저는 작은 지역 마라톤에 참가해 3위에 입상했어요. 그것은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코치는 제 잠재력을 보고 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짜주었어요. 내가 뉴욕을 노린다면 지금보다 15% 정도 기록을 단축해야 해. 그의 말에 저는 더욱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극복해야 할 정신적 장벽이었어요. 때로는 제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 병원에서 받은 태극기를 꺼내보았어요. 그 깃발에 담긴 의미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제 생존의 증거였고 두 번째 기회의 상징이었어요. 훈련 3년 차, 저는 마침내 뉴욕 마라톤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지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엘리트 그룹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해냈어요. 뉴욕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기쁨 섞인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대회 일주일 전, 저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가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모든 곳에 마라톤 배너가 걸려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로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저는 마라톤 엑스포에서 등록을 마치고 제 배번호 1041을 받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회 전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러닝화 끈을 새로 묶고 물과 에너지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이라는 글씨가 적힌 그 작은 깃발은 내일 제 승리의 순간을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마라톤 당일 아침, 하늘은 맑고 기온은 완벽했어요. 스태튼 아일랜드에 모인 수만 명의 선수들 사이에서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준비했으니까요. 출발선에 선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달리기에만 집중했어요. 총성이 울리고 대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며 저는 제 페이스를 찾았어요. 첫 10km는 놀라울 정도로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마음은 평온했어요. 관중들의 함성이 제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0km 지점 퀸즈 구간에서 약간의 피로가 밀려왔어요. 그때 문득 한국 병원의 복도를 처음 걸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달렸어요. 브롱크스를 지나며 선두 그룹과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나갔습니다. 30km, 이제 제 눈에는 주변 사람보다는 제 심장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어요. 지금이야, 클로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페이스를 조금 올렸어요. 35km 지점, 센트럴파크로 들어서며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관중들의 함성이 귀를 가득 채웠어요. 마지막 5km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몸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솟아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그것은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 병원에서의 투쟁, 그리고 제 정체성을 향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린 지점 200m 전, 저는 마지막 스퍼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희생, 모든 훈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마침내 결승지점을 지나며 완주했습니다. 시간은 2시간 41분 14초. 제 개인 최고 기록이었어요. 환호성과 축하 속에서 저는 잠시 무릎을 꿇고 숨을 골랐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리고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만을 위해 간직해온 태극기를 꺼냈어요. 모서리에는 살아줘서 고마워요. 와, 감사합니다. 한국. 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태극기를 펼치려는 순간 갑자기 2명의 보안요원이 제게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정치적 상징물은 시상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제 생명을 구해준 나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보안요원들은 제 팔을 잡고 태극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깃발을 움켜쥐었어요. 제발요. 이건 제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강제로 시상대에서 끌어내렸어요. 관중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보안실로 끌려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축하의 함성은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대회 관계자 몇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대회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정치적 메시지나 상징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시상식 참여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설명했어요. 이 깃발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비강암 3기 진단을 받고 한국에서 치료받았어요. 이 깃발은 제 생명을 구해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규정은 규정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1시간이 지나고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저의 친구 조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완주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영상에 담아두었어요. 클로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영상을 SNS에 올렸어. 사람들이 내 편이야. 조던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올린 영상은 이미 수천 번 공유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암 생존자가 자신을 살린 나라에 국기를 들 권리도 없나요?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댓글들이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보안실에 있는 동안 저는 제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던의 영상은 단순한 마라톤 우승자의 영상이 아니라 정체성과 감사, 그리고 생존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대회 주최 측에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후 대회 관계자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다시 검토한 결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태극기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개인적 감사의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시상식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보안실을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전체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암 진단, 한국에서의 치료, 그리고 마라톤을 통한 귀환까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오늘 2번 승리했습니다. 마라톤에서, 그리고 제 정체성을 인정받는 데에서요. 제 시상식이 열렸고 이번에는 제가 당당히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귀를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세계의 강점을 모두 품은 완전한 한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이름은 클로이 김, 한국계 미국인 마라토너입니다. 뉴욕 마라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깨어나 현실을 실감하기 어려웠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금메달과 태극기가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을 때 수백 개의 알림이 쏟아졌어요. 메시지, 이메일, 소셜미디어 멘션까지. 모두가 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던이 올린 영상은 밤새 100만 뷰를 넘어섰어요. 제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문화적, 사회적 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은 마라톤 우승자의 태극기, 스포츠계의 정치 논쟁 일으켜 였어요. CNN은 암을 이긴 한국계 미국인 국기 논쟁의 중심에 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진실만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 깃발은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준 나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암을 치료받은 한국의 의료진들 그리고 저를 지지해준 한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이 될 수 있나요? 그날 오후 마라톤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었어요. 클로이 김 선수의 태극기 게시 의도를 오해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가 상징물에 대한 우리의 규정은 정치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번 사례는 개인적 감사와 생존의 상징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대회 측은 특별 제시상식을 준비했고 전 세계 언론이 모인 가운데 저는 다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요. 마이크를 잡자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이 깃발은 저를 살려준 사람들에게 드리는 고마움입니다. 이게 왜 정치여야 하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두 나라는 모두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클로이, 우린 널 사랑한단다. 이어서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퍼졌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교민들도 많았고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제 뿌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하는 여정을 겪었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시상식 이후 저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주요 토크쇼와 뉴스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어요. CNN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나요?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전혀요.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나눈 것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작게 한 케이블 방송 중 아리랑 TV에서 저를 두 문화의 다리로 소개했습니다. 특별 다큐멘터리는 서울에서 제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갔고 저를 담당했던 의료진들을 인터뷰했어요. 박수영 간호사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클로이가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울었어요. 그건 정치가 아니라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SNS에서는 전 세계의 이민자들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했어요. 캠퍼스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수업에서 제 사례를 토론 주제로 삼았고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회는 저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어요.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저는 조던의 도움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두 개의 깃발,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이 블로그에서 저는 미국에서의 성장기, 암 투병 과정, 그리고 정체성 찾기의 여정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첫 게시물이 올라간 날 방문자 수는 10만을 넘었어요. 블로그에 성공에 힘입어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은 극복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첫 강연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열렸어요. 그곳에서 예전에 저를 놀렸던 친구들을 마주했을 때 저는 복수심이 아닌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자라면서 변화했을 테니까요. 지역 TV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는 제게 물었어요. 이제 당신은 마라토너이자 활동가가 되었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달리기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기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달리며 이야기하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해 가을, 저는 이중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 찾기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들이 먼저 연락해왔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과 계약했어요. 글쓰기는 쉽지 않았지만 제 경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책은 다음 해 봄에 출간될 예정이었어요.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저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항하는 단체들과도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안 혐오 사건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스톱에이즈 집회에 참여하여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나라니까요. 제 활동은 정치권의 관심도 끌었어요. 캘리포니아주 의원 몇 명이 저를 만나고 싶어 했고, 연방하원의 아시안 태평양계 코커스에서는 청문회에 증언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다문화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목소리를 냈어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축하하고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오랫동안 완전한 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계이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 그곳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청문회 이후 여러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 커리큘럼 개발에도 참여했어요.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제게 의미가 컸어요. 어린 시절에 저처럼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한 해가 지나고 저는 다시 뉴욕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록보다 메시지가 중요했어요. 저는 특별히 디자인된 유니폼을 입었는데 태극기와 성조기의 요소를 융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 기자들이 물었어요. 작년의 사건 이후 다시 뛰는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제 전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강연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민자 자녀들과의 만남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울었을 때 저도 함께 울었어요. 그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너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거야.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특별한 존재란다. 버클리로 돌아와 학업을 마무리하며 저는 아시안 아메리칸 스터디즈 학위 논문을 이중 정체성의 정치학, 국기가 상징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작성했어요. 교수님들은 제 개인적 경험과 학문적 분석을 결합한 접근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논문은 학과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고 학술지에도 게재되었어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다는 작은 보자기였어요. 한쪽에는 태극 문양이, 다른 쪽에는 성조기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내가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랐단다. 그제서야 저는 제 여정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달립니다. 물리적인 마라톤이든 사회 변화를 위한 마라톤이든요. 태극기를 들고 달렸던 그날, 저는 단지 경주에서 1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마침내 제 정체성을 세상에 당당히 증명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경계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번아웃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병원에서 받은 태극기를 꺼내봅니다. 모서리에 적힌 살아줘서 고마워요 라는 글귀를 보면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 목적은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클로이 김입니다. 더 이상 한국 이름을 숨기지 않아요. 미국과 한국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저는 계속해서 달리고 이야기하고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이유니까요.